하기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가 2023년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가 강의를 하였다. 함익병 전문의는 피부에 헛돈 쓰지 마라라는 주제로 3시간가량 피부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피부과란 사람의 피부와 관련된 질환을 다루는 곳이라며 피부는 타고난다, 모낭관리, 모공의 크기로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탈모, 기미, 피부염, 대머리, 알아듣기 쉽고 재밌게 설명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함익병 전문의가 강의할 때는 평소에 3배가 넘는 인원으로 남자 청중 5명을 뺀 60여 명이 여성 청중으로 함익병의 강의를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하기제 문화행사는 지난 5월 27일 공연을 시작으로 31일 강연, 6월 3일 공연, 6월 7일 강연, 6월 10일 공연, 6월 14일 강연, 6월 17일 공연 등의 순서로 강연은 수요일 오후 3시, 공연은 토요일 오후 5시에 각각 진행되었다. 이 하기제에 이렇게 꽃단장하신 중년의 여성분들이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 역시 오늘 강연해 주실 연사님의 엄청난 지명도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요. 오늘 정말 피부 좋아지는 거 열심히 떨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연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꽃미남이시잖아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사인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돈 안 들이고 피부 좋아지는 법 함익병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익병입니다. 네. 여기 어디 제가 강의를 가도 남녀 비율이 좀 적당히는 섞이는데 이렇게 여성이 있어 그러면 모아놓은 건 처음 봤어요. 네, 어찌됐든 좋습니다. 네. 저도 남자이다 보니 여성들이랑 있는 게 편하고 좋아요. 네. 남자들이 있으면 괜히 눈 마주치면 좀 경계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있으면 꽃밭에 있는 기분인데 아까 뭐 꽃미남이라고 그랬는데 꽃은 꽃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딸내미가 이제 아들 손주 둘을 낳아가지고 집에 잠깐 와 있는데 옛날 앨범을 꺼내서 보니까 내 딸이 내 지금 손주인 나이 때 내가 안고 다니거든 막 그랬던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울을 보니 많이 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월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엊그저께 이제 장모님 상 당했고요. 장모님 이제 93이죠 우리 나이로 93세 한 3일 아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 치르고 또 뭐 사실 그렇긴 해요. 예고된 그 한 2달 전에 알았던 질병이었기 때문에 뭐 가족들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또 장모님은 끝까지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무슨 병을 앓으신지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잘 하고 3호제 탈상까지 하고 이제 일상으로 저도 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제가 45살부터 노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45세부터. 제가 33살에 기업해서 한 10년을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의사로 그때 실제로 살았고 지금이야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만 그때 돈을 많이 번 건 33살부터 45살까지 한 12년 정도를 병원하면서 돈도 제일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45이 딱 됐는데 언제 내가 늙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잘 안 보여요. 45이 딱 되면 누구나 노안이 옵니다. 근시가 있는 사람은 조금 일찍 오고 없는 사람은 좀 늦게 오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45세 전후에 가까운 거하고 멀리 보는 게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50 넘어서 신문이 잘 안 보이면 이제 노안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45세 전후에 노안이 오거든요. 이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안과 시간에 배울 때 노안이 생기는 나이 45세 전후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점수를 준다고.
근데 나이 20살 때, 20몇 살 때 그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 에이, 나는 60이 돼도 잘 보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 안 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과대학 때 노인학을 배워요. 제론톨로지라고 노인학을 배우는데 나는 이거 왜 배워? 이랬어요. 아니, 자기 건강관리 잘하면 60이고 70이고 건강하게 살지, 뭐 무릎이 어떻게 쑤시고 이런 거, 뭐 골다공증 이런 거 하면 저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제가 이제 환갑지난 지 한 2년 됐구나. 62인데 별로 나이는 그렇게 안 들어 보인다고 남들이 얘기를 해요. 예. 실제로 그렇게 나는 살아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저는 아침 운동하고 시험 보러 가요. 아침 5시 반 6시 눈 뜨면 조깅할까 하고 시험 보러 가요. 야, 시험 보는 날인데 운동하면 돼? 아니, 시험 보는 날이 별거야. 맨날 시험 보는데? 예. 라고 살고 열심히 살아서 노안이니 관절염이니 이런 얘기하면 다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해서 난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45세 노안이 딱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도 이런 변화가 그대로 느껴지네.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게 언제였냐 그러면 KBS 아침 아까 방송하고 오셨다는데 아침에 방송을 끝내고 빨리 정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계단을 막 뛰어내려오는데 이 노안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거 먼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계단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때 안경도 요만한 거 작은 거 유행일 때예요. 눈 밑으로 계단을 보니까 안경 안 낀 내 계단이고 멀리 보면 안경을 끼고 멀리 보이는데 노안이 오니까 계단 하나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헛다리 딱 짚고 넘어지는데 계단을 그 KBS 중앙 복도를 한 바퀴 쭉 뒹굴어 내려가는데 이러다가 목뼈 부러지면 이게 큰일 났는데 이 생각하고선 한참을 뒹굴었어요. 일어나니까 온 옷이 너덜너덜 다 찢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노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뒤로는 절대로 저는 내리막 계단은 걷지를 않아.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요. 그 다음에 내리막 계단은 무조건 난간을 잡아요. 45부터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는 계단에서 넘어진 적이 없어요. 오르막 계단은 실수해봐야 무릎 까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리막 계단은 뒹구니까 정말 끝날 때까지 뒹굴더라고. 그래서 저는 45세 때부터 노인의 삶을 산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마누라도 일하기 싫으니까 별걸 다 얘기해.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50이 넘어간 다음에 한 번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진받고 난 다음에 검진은 안 받아요. 자꾸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50이 넘어서 내가 검진을 해서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병이든지 속에 있는 병이 찾아지면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나 환자로 살아야 돼.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수술방을 너무나 많이 들락거리면서 많이 봤어요. 그 자리에 그 찬 침대에 눕는 게 너무 싫어.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뭐 50에 검사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홍해걸 박사가 살아요. 우리 집 아래 윗집으로 살아요. 홍 박사는 기계만 새로 나오면 검사를 받아요. 그 보면 뭐 유튜브 할 때 보면 맨날 얘기하잖아. 오늘 새로운 심장 초음파 기계가 나서 그걸 해봤다. 그러고 뭐 허구한 날 검사를 하니까 폐에 뭐가 숨겨져 있는 그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이 폐는 엑스레이 찍어갖고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CT를 찍어야 나오는데 여러분 CT 한번 찍으면 그게 피폭 방사선 양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리터로 마셔도 그만큼 안 들어가. 그 정도로 CT가 방사선 피폭량이 되게 많아요. 일반 엑스레이 필름이 한 40배, 50배쯤 돼. 그러니까 그걸 갖고 검진을 하면 검진 받다가 폐암 생길 거예요. 그래서 못했는데 새로운 기계가 나온 거예요. 아주 저설량의 그 방사선만 갖고도 이 CT를 찍을 수가 있게끔 새로운 기계가 나온 거예요. 홍 박사님은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꼭 자기 몸을 넣어서 검사를 해보는 거야. 해봤더니 여기에 뭐가 하나 잡힌 게 있어. 애매모호한 거예요. 폐암은 아니에요. 폐암은 아닌데 병변은 있어요. 그게 이제 간유리, 약간 게 우리 유리, 투명한 유리 말고 간유리 있잖아요. 간유리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조직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확진할 수 없는데요. 근데 간 같은 거는 조직 검사하기 쉬워. 아무데나 푹 찔르면 다 되는데 폐는 잘못 찔르면 기흉이 생겨요. 그럴 거 아니에요. 풍선에 바람 구멍 나는 거니까. 위치가 또 애매해. 심장 바로 옆이야. 조직 검사하려면 이걸 열어야 돼. 가슴 흉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확실치도 않은데 전신 마취해서 이걸 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맨날 고민을 하는 거야. 그 매년 찍어. 걱정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주도 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으면 계속 같은 뭐 일이 연락이 되고 일이 많으니까 제주도 내려가서 아주 편하게 잘 사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 매년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매년 검사를 하면 변화가 있겠어요? 큰 병이 아닌데 요렇게 찍으면 조금 커진 것 같고 요렇게 찍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매년 검사 결과 나올 때마다 매년 고민을 해. 그러면서 술을 한 잔씩 먹어. 그래서 야 그게 병이 되지 그러면 잊어버려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그게 암으로 바뀌어서 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3년 4년인가? 그때 이제 약간 커진 게 확인이 돼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해갖고 꽝 나오면 얼마나 억울하냐. 하지마 그냥 대충 살아 그랬는데 했어요. 그때 했을 때 그걸 누가 또 이제 삼성병원 왔다 갔다 하는 기자가 보고 이제 뭐 태아민이 어쩌네 그래갖고 신문이 크게 났었잖아요. 이제 떼냈는데 연기암이에요. 연기암이면 칼시노모인 사이트에서 암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예요.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확 폈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수술 때 가는 게 싫은 사람이고 만일에 내가 그거를 받았다 그러면 안 했을 거고 나는 지금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검사를 안 했어. 우리 장모도 똑같은 거예요. 80 넘어서 검진을 받으시러 갈 때 내가 한마디 장모님 올해까지만 하지 마세요. 있으면 수술하실 거예요? 80 넘었는데? 그래도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얼마나 더 살아서 90 넘어서 더 살고 싶으세요? 1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나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80 넘어서 한번 검진하고 난 다음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장모님 제 말을 잘 듣거든. 안 하시고 92세까지 그래도 건강 정말 2달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집안 우리 엄마는 85이니까 엄마도 뭐 이게 저게 아프시다 그래요. 아프면 진통제 드시고 크게 엑스레이 찍어서 이상 없으면 편하게 지내세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사는 법만 연구를 하고 살았지 잘 죽는 법은 연구를 안 해요. 잘 살다가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공부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엄마한테도. 둘이 있을 때는 그래요. 가실 때 잘 가시려 그러면 미리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재수없구로 그러면 경상사람이 재수없구로 네가 내 만나갖고 밥 먹으면서 죽는 얘기면 하냐. 엄마 돌아가실 거예요. 엄마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이제 아이 60 넘으면 똑같아. 나도 자다가 안 일어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자꾸 그걸 싫어하시냐고 생각을 좀 많이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장모님은 모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상 잘 치르고 가족들끼리 사모제 치를 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모였잖아요. 처가 식구들하고 다 모였는데 다 우리 와이프가 내 막내딸이니까 다 위야. 근데 아무도 부모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해. 70 대신 그 손이처럼 70 다 됐는데 그래서 형도 이제 다음 순서야. 우리 순서가 이제 다음 순서가 우리 세대야.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 자기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순서가 맞잖아요. 순서만 지키면 크게 뭐 서운한 거 없으니까 건강하게 잘 재밌게 살자고. 결론은 잘 살자는 얘기죠.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하고선 상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내용은 돈 안 들이고 피부 좋아지는 법인데 결국은 피부가 좋으려면 어디가 좋아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아픈 사람 피부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하여튼 자 요즘에는 양로원을 가도 예쁜 할머니 옆에 할아버지들이 모이고 그래도 머리가 좀 이렇게 풍성하니 백발인 할아버지 옆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건강하게 잘 피부로 관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되게 많은 여성들, 대부분 여성이 남자 하나, 둘, 셋, 넷, 5명 좀 있는데 빼고 다 여성이에요. 우리나라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피부가 안 좋으면 남편을 원망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많이 세련되신 분이죠. 되게 모든 여자들이 얼굴이 한 40살쯤 돼서 잔주름 생기고 뭐 김이나 잡티 생기고 그러면 남편하고 한판 붙으면 하는 얘기가
내가 니 만나갖고 애 낳고 애 둘 낳고 키우고, 벌어준 돈이 많지 않아서 좋은 화장품 한번 못 써보고, 그 다음에 남들이 그렇게 흔해 빠지는 레이저 클리닉 한번 못 가보고 내 얼굴이 이게 뭐냐고 바가지를 긁는다 그러더라고. 예. 내 마누라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가끔 레이저를 해주는데도 정기적으로 안 해준다고. 그리고 화장품도 맨날 샘플만 갖다 준다고. 우리 학회 가면 샘플을 주니까 맨날 샘플만 갖다 주고 말이야. 명품 화장품 다 못 쓰고, 아니 사서 써. 그걸 내가 사다 줘야 돼. 돈을 다 갖다 줬으면 지가 사서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이게 여자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분명히 집에 가서 그 얘기하면 이 얘기하세요. 네 피부 안 좋은 건 저기 너가 아버지 너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대부분 유전돼.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피부 색깔. 피부 색깔이 우리가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피부색은 타고나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 그러면 스킨타입 1번부터 6번까지 나누는데, 1번은 뭐냐면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이제 여름에 바닷가에 나갔을 때 보이는 피부 반응이에요. 나가자마자 시뻘겋게 화상 입는 사람이 있어요. 하얀 사람, 백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1번. 이 사람들은 타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화상 입는 사람이에요. 2번이 뭐냐면 바로 새빨개지는 사람. 3번은 뭐냐면 약간 붉어졌다가 이제 검어지는 사람. 4번이 이제 표준적인 한국인이에요. 바닷가에 나가서 한 2시간 있으면 이렇게 이제 빨개졌다가 화상 입고 허물 벗겨지는. 여기 이제 표준적인 한국인이 4번이에요. 3번, 4번 요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이 뭐냐면 태국 사람. 그러니까 얼굴이 까마잡잡한 사람, 화상 잘 안 입는 사람. 6번이 우리가 말하는 흑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인종별의 그 피부를 나누지만 피부과에서는 바닷가에 나갔을 때 속살이 보이는 반응을 보고 피부 타입을 나누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4번이 표준이지만 3번에 가까운 4번이 있고 5번에 가까운 한국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반응이 달라요. 3번 피부인 사람은 원래 피부가 하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굴에 검버섯이나 잡티가 생겨서 레이저나 IPL을 하면 백옥같이 다시 원래돼요. 부작용이 안 남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4번 아줌마가 얼굴에 검버섯이 생겼는데 자기도 해달라 그래. 그러면 4번 아줌마가 레이저를 하고 나면 3번 같이 될 확률이 한 5, 60%, 새카매질 확률이 3, 40%가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자, 이 아줌마 먼저 했던 그 저기 여성분의 경우에는 피부가 하얘서 검버섯이 생겨서 딱 제거하고 나니까 결과가 좋아요. 근데 다음 친구가 와서 저도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오는 그분은 하면 원망을 들을 확률이 3, 40%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 해봐야 알아요. 결과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당신은 하고 난 다음에 안 좋을 확률이 3, 40%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려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가면 환자가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가. 하면 그래도 몇십만 원을 벌어. 근데 내가 오늘 환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오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있는 대로 설명을 다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는데, 오늘 비가 와서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 이 환자한테 오늘 일당은 벌어야 돼.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하라는 쪽으로 이제 실리는 거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고 나면 이제 색깔이 시커멓게 남으면 이제 병원이 시끄럽죠. 근데 병원이 시끄러운 것도 문제지만 환자 본인도 괴롭잖아요. 돈 주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돈 주고 더 시커매졌어. 그게 이제 스킨 타입 4번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환자는 뽀얀 피부에 검버섯 시커멓게 앉은 사람들 오면 빨리 와. 네, 해줄게. 무조건 꼬셔서 해야 돼. 왜? 무조건 좋아지거든. 근데 스킨 타입 5번은요, 건드리면 무조건 시커매져. 그러니까 피부 바탕색이 검무티티한 사람은 뭘 해도 안 좋아져요. 그 스킨 타입 5번인 게 남편 탓이냐고. 부모 탓이거든. 내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은 부모가 까무잡잡해서 내가 까무잡잡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을 들여도 까무잡잡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피부에 대한 갈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고 일부 좀 좋아지긴 하죠. 이게 무리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검버섯이 생겼을 때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약 바르면 다 좋아져요.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싹 없어지진 않아도 깨끗해져. 그럭저럭 볼만하면 되는데 그걸 싹 없애려고 들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레이저를 하면 얼굴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는 본인이 알아요. 예. 바닷가에 갔을 때 시뻘개지는 사람 하면 좋아져요.
바닷가 갔는데 하루 종일 놀아도 시커매지기만 하고 아무 화상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면 무조건 나빠요. 본인이 판단하면 돼. 이걸 다 안 가르쳐주지. 난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도 요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피부에 헛돈을 안 쓰는 거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스킨 타입, 색깔은 부모님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색은 타고나는 거예요. 자, 얼굴에 보면 어릴 때부터 여드름 많이 나고 얼굴에 개기름 많이 끼고 모공이 넓어갖고 피부결이 거친 사람들이 있어. 흉터도 많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도자기야. 그죠? 그 누가 정해주냐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그 조선 백자, 다랑아리 같이 뽀얀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은 부모님이 그래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는 밀감 껍질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얼굴에 개기름 늘껴서 아침에 세수해도 오후만 점심때만 돼도 개기름 끼는 사람이 있어. 그거 다 누가 정해줘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유전에 결정하는데 요인이 뭐냐면 요놈이에요. 요놈. 피지선. 자, 여기 털 보이죠? 이게 털이에요. 예. 털이 있는데 여러분들 머리 안 감으면 머리 어떻게 돼요? 떡지는 게 거기 다 기름이에요. 그 모낭에 있는 요 피지선에서 기름이 나오면 여기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분비량이 많으면 빨리 떡지죠.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머리 2번 감아야 베개가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1번 감아도 머리가 그냥 푸시푸시한 사람, 건성인 피부에 그런 사람이 기름이 안 나오니까 요 구멍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넓어지는 거예요. 애들 피부 보면 다 맨들맨들하고 구멍이 없죠. 사춘기가 돼야 요게 작동이 돼요. 사춘기 때까지는 얘가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어요. 사춘기가 되고 얘가 작동이 시작되면 구멍이 넓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거는 사춘기 이전에 그 모공이 없는 피부를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사춘기가 되고 부모님이 정해준 형질대로 피지 분비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으로 타고난 사람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도 여드름 맨날 나고 구멍은 섬섬 넓어지고 얼굴은 빨개지고 각질은 두터워지는 거예요. 누가 정해줘요? 유전자가 정해줘요.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모델하는 여성들을 보면 늘 화장품 모델은 젊고 피부 하얀 여자들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비싼 화장품을 딱 얼굴에 바르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요? 나도 저거 사서 바르면 비슷해지겠지. 예. 그게 이제 광고 효과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 화장품을 그 모델이 써서 좋아진 게 아니고 그 모델은 부모를 잘 만나서 피부가 뽀얗고 피지가 안 나오는 모공이 없는 피부로 타고난 거예요. 그 타고난 피부를 보고 마케팅 회사에서 광고 모델로 섭외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레이저를 해도 잘 타고난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헛돈을 안 쓰게 되죠. 우리가 이제 잘 교육을 잘못 받은 게 뭐냐면 나는 환자를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갖는데 왜 나만 얼굴에서 여드름이 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내 얼굴에만 기미가 있어요? 남들은 괜찮은데 그거 다 부모가 정해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평등하다고 배우잖아요. 인간은 평등하다고 배우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게 문장이 왜곡된 문장이에요. 원래 로마 법원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법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안 건강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법 앞에 서면 살인을 했으면 살인죄, 강도짓을 했으면 강도죄, 횡령을 했으면 횡령죄로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또 실제로 그렇지 않죠. 유전무죄도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종교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죠. 누구나 다 아프면 때 되면 죽어요. 나이 들면 아프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런 정도의 평등이지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고요. 태어날 때 장동건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어요. 다 유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왜 나만 이래라고 묻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한테 좋게는 말을 못 해줘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있는 대로 설명해주면 대부분 화를 내. 왜 나한테 화를 내? 저거 부모한테 가서 화를 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부모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준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러면 한마디 하죠. 진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거짓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면 해결책은 다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해법도 없이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 좋아질 방법이 있는데 최소 비용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어서 어느 정도 타고난 사람, 잘 타고난 사람만큼은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찾을 생각을 안 하고 화를 내면 약을 못 주잖아. 약이 있거든요, 다. 화를 내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알았어요, 가세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지. 진실을 알아야 약을 열심히 먹고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실을 설명하면 화를 내. 특히 내 마누라가 그래. 네. 왜냐면 지랑 나랑 다르단 말이지. 나는 부부관계라는 게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냐면 서로 다른 사람이 뜻을 맞춰 사는 거지 같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예. 이게 진실이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나를 데리고 살면 되게 편해요. 일단 버는 돈을 다 갖다 줘. 예. 자동으로 와이프 그 계좌로 들어가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나 도장은 마누라가 갖고 있어. 난 몰라. 법적으로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이영재 원장의 방법은 형이 살 길은 하나래.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숨겨진 재산의 50%를 찾아오는 게 유일하게 살 방법이래.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는 나를 이용하는데 편하게 잘 써먹어. 일단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워요.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묻지도 않아요. 가끔 띵동하고 큰 돈이 뜨면 카드는 또 내 이름으로 발급밖에 안 되니까 띵동하고 뜨면 좀 많은 돈이 어디서 나갔어. 묻지를 않아요. 그럼 저녁 때 가면 집에 미안한지 물어봐. 큰 돈 뜨지 않았어? 몰라? 안 본 것처럼 얘기하지. 썩은 부글부글 끓어도. 뭐 볼까? 그러고 이제 뭐 쓴 게 있어. 뭐 샀냐? 그러고 뭐 샀대. 미안은 한 가지. 쓰고 난 다음에. 그런 남자가 자기 뜻 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시간 나면 놀러를 가야 되는데 나는 강의를 오죠. 강의를 오면 여러분들 만나면 내가 마누라랑 오는 건 이게 훨씬 재밌어요, 나는. 춤도 좀 보고 재밌잖아요. 마누라랑 오면 계속 내가 아까 돌쇠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대표님도 아까 얘기했잖아. 돌쇠 몇 9년 차? 11년 차 돌쇠. 예. 본인 입으로 돌쇠라 그러잖아. 분명히 자기 등기도 다 돼 있는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왠지 대한민국 남자들은 버는 돈 다 갖다 주고 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마누라 표면 다 줄어. 이렇게 다 고개 숙여. 왠지 미안해. 왜 기준이 뭐겠어요? 내 마누라를 재벌 사모님으로 못 만들어준 죄는 있지. 응. 맨날 마누라들은 재벌 드라마만 보잖아. 재벌 2세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못해줬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저희 여자들처럼 내가 못해줬으니까 좀 미안한 게 있는 거지. 그리고 남자들이 보면 살살 또 이게 마누라가 좀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원래 하지. 술도 좀 먹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자기가 죄진 걸 다 알아. 양심적인 남자들은. 그러니까 괜히 마누라 앞에 가면 조금 미안한 거지. 이 마누라가 자기 뜻대로만 움직이길 바라는데 나는 시간 나면 책 읽고 유튜브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예. 여러분들 그거 보고 재밌다 그러잖아. 마누라는 싫어해. 그러니까 유튜브 딱 컴퓨터 키면 별로 안 좋아해. 그 시간에 자기는 놀아도 되거든. 나는 그거보다는 이게 재밌었어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부인 내 마누라도 보면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자기가 못 누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요. 근데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주례로 가끔 또 보면 그런 얘기해요. 부부는 이심이체야. 일심동체로 가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 웬만하면 양보하고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이게 이제 결혼할 때 주례사의 요지예요. 그러면 마누라는 따라왔다가 이심이체 말 들으면 아주 싫어해. 정말 나는 마누라는 이심이체로 살아요. 이심이체로 산다고 해서 남이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존재. 근데 자꾸 같아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하도 이게 변명거리가 없어서 찾아봤더니 논어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은 화이부동. 조화롭게 살려고는 하지만 같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인배는 동의불화. 같아지려고 하는데 화롭지는 못하다는 거야. 이게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마누라한테 얘기했더니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논어까지 공자리까지 끌고 들어오셔서 또 이제 말을 하면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들으려 해야 되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는 다 무시를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남편이 말하면 다 존중하시죠? 그래서 가족이 하는 말은 제대로 안 들리나 보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나는 얼굴이 좀 까매. 그 특징을 살려서 조화를 이루면 되는데 자꾸 휘어지려고만 해. 안 되거든요. 예, 안 돼. 유전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유전 얘기하니까 뭐 얘기 좀 더 해야겠네. 자, 김연아가 그 피겨 잘하죠. 예, 아사다마오랑 걔랑 둘이 붙었잖아. 예. 아사다마오는 3바퀴 반을 돌아요. 트리플 엑셀에 플러스 0.5를 해요. 김연아는 3바퀴밖에 안 돌아. 근데 우승은 맨날 김연아가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실패를 해요. 그럼 아사다마오는 실패할까 하면서 왜 치고도 3바퀴 반을 돌까? 지도 3바퀴만 돌면 잘 도는데. 김연아를 이기려고. 그러면 김연아도 3바퀴 돌고 아사다마오도 3바퀴 돌았을 때 그럼 누가 이겨요? 똑같이 3바퀴 돌았어. 착지도 잘하고 싹 잘 돌았어. 근데 점수는 누가 높게 나와요? 왜 그래요? 예? 똑같이 성공했어. 3바퀴 돌면 다 똑같이 성공해. 예, 예술적으로 이쁘니까 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아사다마오보다 김연아가 이쁜 게 노력해서 됐어요? 네, 유전. 길어요, 맞아요. 네, 팔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3바퀴 돌면 아사다마오가 돌면 팽이가 돌았어. 김연아가 돌면 하기 한 번 도는 거예요. 피겨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발레를 가르쳐요. 아사다마오는 지금도 일본의 큰 회사들이 아사다마오가 뭐 한다고 후원을 해요. 아사다마오는 어릴 때부터 그 발레 레슨을 받았어요. 훨씬 동작 자체가 우아하게 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야? 기럭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럭지가. 김연아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배우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발레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아사다마오처럼 배우지를 않았어요. 배우지 않은 게 돈이 없어 못 배웠어. 아사다마오는 주니어 때부터 얼굴이 이쁘잖아요. 얼굴이 이쁘고 피겨도 잘하고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스폰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어릴 때부터 발레도 하고 다 했어. 근데 김연아랑 동갑내기 한국에서 툭 튀어나온 애가 정말 갑툭튀야.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애가 길어. 예, 기럭지를 못 따는 거예요. 그 기럭지를. 그 기럭지 누가 정해줬어요? 유전이에요. 자, 그러면 체육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하면 골프도 잘 치고 이현진이 같이 야구공도 잘 던져. 김연아 같이 피겨도 잘 타. 타이거즈 같이 골프도 잘 쳐. 그러면 노력이 있고 타고난 게 있겠죠. 유전이 있고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유전 얼마, 타고나는 노력 얼마? 9대1, 8대2, 7대3, 또 9대1. 타고나는 게 9, 노력이 1. 예. 이런 거 통계내는 나라도 있어요. 예. 미국 심리학에서 통계낸 게 있어요. 75대 25예요. 타고나는 게 75, 노력이 25예요. 요 피아노 잘 치는 친구들, 노래 잘하는 친구들, 뭐 이런 애도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음악? 9대1. 이렇게 타고나는 쪽에다 비중을 많이 실는 사람은 본인이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잘 못하는데 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부모한테 그렇게 물려받은 거랑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 비슷해요. 77대 24. 그러니까 고언절이라는 얘기예요. 컴퓨터 게임 잘하는 애들 76대 24, 미술 78대 22, 뭐 다 고언절이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7대 3, 8대 2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맞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정우 같은 야구 잘하잖아. 저거 엄마가 운동선수, 육상선수인가 그렇고 아버지는 여러분 잘하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에요. 걔가 운동을 못하면 이상한 거지. 얘 초반에 좀 개겨가지고 뭐 2할 몇 푼 치다가 좀 3할대 넘어갔어. 이정우가 공을 치는 거를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재벌 돈 걱정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해. 근데 내가 모레 메이저리그 갈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잘해. 왜 잘해요? 이정우만 특별히 날마면서 운동했을 것 같아요? 지금 프로야구 뛰는 애들요 다 비슷하게 운동 열심히 해. 이정우는 부모를 잘 만났어. 아버지 야구 감각. 야구 천재라 그랬잖아요. 조금 엄마의 몸이 엄마 쪽이 더 좋아요. 육상은 엄마 몸이 더 좋아요. 아버지 키가 작잖아요. 다 가진 애야 걔가. 당연히 성공하지. 이정우는 메이저 가도 난 잘할 거라고 봐. 그래서 다 7대 3, 8대 2고 언저리예요. 자,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밑밥 가는 거고 공부는 어떨 것 같아요? 공부는 둘째 줄. 몇 대 몇? 공부 몇 대 몇? 타고나는 거 얼마? 노력 얼마? 5대 5. 7대 3. 6대 4. 반반. 8대 2. 7대 3. 생각하기가 직관적으로 얘기해보세요. 6대 4. 네. 대부분 다 보면 5대 5에서 8대 2 정도예요. 운동보다 공부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 이게 중론이죠? 반대 생각하는 사람. 몇 대면? 주변에 저 8대2라고 했는데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역시 잘하고 노력 안 해도 시험을 잘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네, 몇 대면? 게 8대2. 8대2. 그래도 20%는 된다고 생각하죠? 네. 이래서 한국이 학원 산업이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9대1. 9대1. 그래도 10% 노력하면 되잖아. 네. 100%나요? 네, 96대 4예요. 96대에서 19%의 노력. 그건 안 보내야 되겠네요. 96대 4 이거는 뭐냐면 통계내기가 되게 좋아요. 자, 어느 야구 선수, 뭐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맨날 잘하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아버지 조사하는 걸 후보 조사하면 바로 나오잖아. 저 아버지 뭐 했는지, 이종호 아버지 뭐 했는지 다 알잖아. 그건 뭐 통계 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놈이 장가 가서 애 낳았어. 한 10년만 그런 거 보면 다 알잖아요. 96대 4예요. 96대 4.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얼마나 썩어진 분들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5대5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공부 잘하니까 순전히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은 왜 두드려 팼어요? 옛날에 운동선수들 구타 있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25%니까. 20%한 놈한테 두드려 패갖고 25% 노력하면 당장 그 어떤 변화가 확 눈에 드러나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 두드려 팬다고 걔 성적이 다 오르던가요? 걔들 덜 맞아서 공부를 못해? 아니거든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 폭탄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0m 평상시에 뛰면 얼마를 뛰어요? 한 20초, 25초쯤 뛸 거예요. 뭐 좀 잘 못 뛰면 30초도 걸릴 거야. 근데 이 폭탄을 20초 안에 100m 밖에 가면 살고 20초 안에 100m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다. 라고 여기 딱 갖다 놓고 끊으라 그러면 여기서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뜁니다. 왜? 장애가 없으면 일반인도 죽으라고 뛰면 20초 안에 100m는 뛰어요. 뛰고 난 다음에 가서 쓰러지든지 뭘 하든지 그건 그 뒤에 얘기지. 다 해요. 예. 운동 능력이라는 건 그게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분 문제, 적분 문제 어려운 거나 갖다 놓고 책도 갖다 주고, 30분 안에 푸시면 살아가고, 30분 안에 못 풀면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타고난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앉아 있는 거는. 이게 냉정한 현실이야. 근데 전부 학원이야. 그리고 전부 의대만 가려고 그래. 나는 내가 의사가 돼서 밥 잘 먹고 사는 사람이 돼서 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너는 잘 먹고 살면서 왜 그런 얘기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의사라는 직업이 별 비전이 없는 직업이에요. 미래의 산업이 아니라고. 사양 산업이에요. 명백하게. 근데 거기만 가려고 난리야 지금. 더 난리야. 내가 점점 더 하더라고.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예. 뭐 의대반이 초등학교에 있다 그러대. 예. 걔가 의사가 됐을 때 뭐가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미래 산업이 아니에요.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그게 성장 산업이 되겠어요? 밥은 먹고 살겠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편히 먹고 살겠지. 아니 땀 좀 흘리고 살면 누가 잡아가요? 다 책상에 앉아갖고 이렇게 펜때만 흘리고 먹고 살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실제로 내 딸을 의대를 가려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나 닮았으니까 당연히 공부 잘하지. 내가 딸 붙들어놓고 얘기해서 다른 직업은 다 좋은데 의사만 하지 마라. 정말 재미없다. 그리고 죽 치고 앉아서 꾸준히 지루한 일을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 머리가 너처럼 좋은 사람이나 나처럼 머리 좋은 사람 하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떤 창의성도 용납되지 않은 게 의과대학이에요. 창의적으로 행동하면 환자가 위험해. 그게 실험 대상이에요. 환자한테는 선배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제일 100% 재현하는 게 제일 안전해. 그럼 어떤 사람 갖고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선배도 했는데 다 죽었어. 저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럴 때는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은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지. 이 약 먹고 다 나았는데 신약 갖다 쓴다고 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신약 좋아하잖아요. 아니 미쳤어요. 그거 왜? 옛날 약 써서 부작용 없이 잘 낫고 있는데 신약을 내가 왜 써? 신약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나 같은 사람은 백신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신을 안 맞아서 이제 다 얘기해도 돼. 이제 끝났으니까. 예. 제가 백신을 안 맞았어요. 왜 안 맞느냐? 세상에 무슨 약이 무슨 예방 뭐 백신이든 치료약이든 6개월 임상하고 환자한테 집어넣는 거는 그건 할 짓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먹는 약이 하나 신약이 나오면 우리 입에 약이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약이 우리 입에 들어가려면 10년에서 13년 걸려요. 임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걸려요. 그 약도 인간한테 바로 들어오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개, 그 다음 돼지, 그 다음에 토끼부터잖아. 토끼, 개, 돼지, 침팬지, 원숭이, 그 다음에 후진국.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잘 살고 의료 수준도 높은데 아직 최상위 국가는 아닌 나라. 그 다음이 선진국이에요. 미국, 일본 이런 나라에 가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지막 임상 실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과대학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임상을 잘 할 수가 있어. 데이터가 정확해. 후진국은 데이터가 부정확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약이 들어오는데 어느 놈이 이상한 코로나 하나 생겼다고 그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마구쑤셔. 그거 왜 해? 맞다가 중국 어떡하려고? 왜?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신약 안 쓰거든요. 저는 환자들한테도 신약 안 줘요. 신약이 나왔다고 프레젠테이션을 받으면 2년은 묵혀요. 다른 병원에서 2년 쓰고 난 다음에 어떤지 보고 전혀 치료 방법이 없는데 신약이 나왔다면 써볼 수는 있죠.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약을 쓰는 거는 대부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의사란 직업이 그렇게 보수적인 직업이고 의사는 보수적인 사람이 해야 돼. 의사가 되게 공격적이고 진보적이잖아요. 사고 분명히 납니다. 그런 재미없는 직업을 자식 보고 또 하라 그러기에는 안 좋죠. 그럼 너는 왜 했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제 인생에서 실수는 여지가 없는 거야. 한 번 실수하면 나는 나락이고 다시 뭐 할 수가 없어요. 밑에 아버지가 좀 깔아놓은 게 있어. 한 2번 말아먹어도 어떻게 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은 당대 자기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갈 길이 딱 2가지예요. 의사 아니면 변호사예요. 절대로 안 망해. 근데 별 비전이 없어. 그래서 우리 때 직업이 어떻게 보냐, 문과 간 애들은 법대 가서 변호사 하거나 공인회계사 하거나. 이거 다 이제 면허증 사업이니까 안 망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과 간 애들은 의대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돼서 또 면허증 사업이니까 절대 안 망하지. 그러나 큰 돈도 못 벌어요. 이경재 원장이나 여의스터 박사가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여 박사님이랑 나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여쌤한테 그 건강식품 할 때도 그랬어요. 그거 할 때 저도 투자도 좀 하고. 예. 지금도 사이가 좋은 이유는 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할 때 딱 원금 받아 나왔어요. 마누라가 지금도 나보고 그래. 그거 좀 투면 당시 지분이 25%였는데 내가 넣은 돈이 지금 좀 놀고 먹어도 되지 않니? 그러면 지금쯤이면 정말 얼굴 못 볼 사이가 돼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돈이 없을 때 내가 투자를 했을 뿐이지 그 사업에 도와준 건 없잖아. 근데 계속 지분 받아가고 돈 받아가면 얼굴 보고 싶겠어? 일은 지가 다 하는데? 사이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 자금이 없을 때 내가 돈을 뭐 빌려주듯이 돈을 투자를 했을 뿐이고 잘 되는 거 보고 원금 달라니까 딱 원금 2배를 주더라고. 그래도 양심적이지.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해서 돈이 많지는 않은데 잘 될 것 같고 내가 돈 떼달라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괜찮은 줄 아니까 달라 그러지. 잘 못 되는데 그럼 투자한 돈 달라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지. 잘 될 것 같으니 지금 빼는 게 나중에 우리가 두고두고 인간관계를 맺어도 불편하지 않다. 잘 되면 내가 욕심날 거고 주는 당신은 아무리 지금은 좋지만 내가 일도 안 하면서 투자했다고 그 돈을 받아가면 기분이 좋겠냐. 그러니까 지금 빼줘. 이렇게 나중에 영양제 잘 되면 나는 우리 마누라 좋아하니까 우리 애들도 좋아하니까 그거나 좀 줘요. 그리고 애들 딱 2배를 돌려주더라고. 마누라한테 그걸 줬어. 그러니까 요즘 가서 맨날 보면 하는 게 그때 뒀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싸우지. 하여튼 그 사업할 때 내가 돈을 냈어요. 이경재 원장은 방송 통해서 만나갖고 양방에서 영양제 사업을 해. 내가 두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빨리 면허증 반납하고 사업해라. 그거 좋은 머리 갖고 왜 의사 면허증 갖고 환자분한테 집착하냐. 그래서 여 박사가 있다가 얼마 안 있고 병원 그만뒀어요. 왜? 사업하라 이거야. 머리가 사업머리인데 뭐하러 의사 면허증에 집착을 하냐. 이경재 원장보다 방송하면서 늘 한 얘기가 뭐냐면 때리쳐라 빨리. 진료 때리쳐라. 너는 자꾸 진료를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머리가 좋은 사람은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둘 다 지금 환자 안 보잖아요. 둘 다 환자 안 봐요. 왜? 그 사업을 하는데 훨씬 잘해. 능력이 좋고. 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을 뿐이야. 공부를 조금 못했으면 훨씬 큰 돈 벌었을 거예요.
일본의 마스시다라고 유명한 그룹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예, 마스시다. 그분이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마스시다 정경호 유숙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정치 학교를 만들어 갖고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양성하는 그런 재벌인데 이분이 한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 갖고 초등학교 입학한 게 큰 돈 버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 확인해 보세요. 예. 자기가 거기 초등학교만 안 갔으면 돈 쓰는 법을 몰라갖고 훨씬 돈을 많이 모았을 텐데 학교를 좀 다녀갖고 돈 쓰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돈을 덜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농담을 할 만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정주영 회장님도 매한가지죠. 학벌이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정주영 회장의 경영법을 왓슨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MBA 학교에서 과정도 있어요. 현대 경영 이래갖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학벌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수완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가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큰 돈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큰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컴플렉스가 뭐겠어요? 딱 하나지. 좋은 대학 못 나온 거.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라 그래?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래. 내가 그런 집 애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거 정말 돌대가리가 없어요. 안 돼! 그래서 내가 2달 강의하고 난 다음에 돈 받는 것도 미안해갖고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얘는 안 되는 애입니다. 공부머리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 좀 받아들이는데 성실은 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안 돼. 이해를 못하는 건 어떻게. 미적분 여러분 가르치면 다 이해하세요? 예, 저는 미분방정식 풀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 그 머리가 잘 돌아가. 근데 저는 회계장부 보는 순간 머리가 아파요. 내 돈을 갖고 회계 처리할 때도 안 봐요, 나는. 그냥 해무사 던져주고 내란 들 생각 없네. 그거 더하기 빼기거든요. 그거는 보기 싫어. 성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불행하게 학교를 좋은 데를 못 가고 그러면서 아버지 사업은 억지로 물려받았어요. 엊그저께 우연한 자리에서 강의 갔다 이런 자리에 강의 갔는데 인사를 하더라고.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딱 보니까 그놈이 와서 뭐하니? 그랬더니 아버지 예산 물려받고 10배 이상 키웠어? 사업머리는 있는 거야 걔는. 장사머리는 있는 놈이고. 자기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를 타치를 안 했대. 왜? 내가 안 냈다 그랬거든. 쟤는 공부머리 없다고. 그 애가 왜 불행하냐? 저 아버지도 공부해서 못할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업머리가 있어서 다행히 부모가 공부를 안 시켜서 일찍부터 장사판에 뛰어들어서 사업해서 큰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럼 쥐새끼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맨날 그랬다는 거야. 너는 내가 돈을 벌어오라 그러기를 하니 험한 일을 시키게 하니 공부만 하려는데 그걸 못하냐고. 예. 제일 못하는 걸 시킨 거지. 그래서 그 친구는 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 얘기 들었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만나서 강의하는데 와서 강의 끝나고 술 한잔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덕분에 어찌됐든 아버지 사업 물려갖고 아버지 사업 알아듣는 영역에 진출해서 매출도 10배 이상 크고 자기는 요즘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말도 안 한대. 네. 왜? 장사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각자가 타고난 소질이 있으면 부모는 그 소질을 찾아주면 되는데 꼭 우리나라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해서 나쁠 끈은 없지만 그 공부를 갖고 경쟁해서 의과대학 몇 자리 있는 거 한 3,000명 뽑는 거 그 자리에 서로 들어가려고 대가리 터지게 해가지고 의사 돼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딸도 그래서 뭘 가르쳤냐? 의사 빼고 하라 그랬더니 걔가 하는 게 생명공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쪽은 좀 있는 거지. 예. 생명공학을 하는데 예. 비전이 있어요. 잘할 거예요. 내 아들 공부 못하는 내 아들은 뭘 하겠어요? 아들 엄마 닮았거든. 더 났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이 엄마를 닮았어. 예. 아들이 엄마를 닮아갖고 공부하는 머리가, 우리 처갓집이 공부머리가 있어요. 예. 예, 편한 대로 하세요. 옮길 때까지, 옮기면 세팅할 때까지 얘기하고 있을게. 오케이. 예. 자, 지금 단기 예보에 계속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 천막 쪽에 자기 의자를 들고 이동해 주시면 한 선생님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들리시죠? 네. 왜냐면 가운데 끌어지는 시간 이런 거 길면 재미가 없어요. 계속 얘기할게요. 슬라이드는 준비되면 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 닮은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와이프 닮은 내 아들은 너는 공부가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딸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못생겼다는 얘기야? 여자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그 다음에 아들 보고 너는 공부해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뭘 하면 되겠냐 그래서 네가 잘할 걸 찾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 근데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 미술을 해요. 처갓집 식구들이 이상하게 미술을 해요. 와이프는 생물을 전공을 했는데 취미가 그림 사는 거예요. 버릇도 저놈들은 전부 그림을 사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조카들이 전부 그림을 해요. 네, 그래서 아, 저 집에 이제 미술의 소질이 있구나. 근데 우리 장인 장모가 그 소질을 안 키워줬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애들 보고 그랬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대학교 때까지는 학부 때는 수학 공부를 꼭 해라. 그 다음에 물리학은 딱 공부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정도는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 학부는 꼭 물리학을 해라. 수학을 해라. 아니면 공과대학을 가라. 이런 얘기 늘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전공을 가지고 직업이 꼭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전공이 피부과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내가 대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저는 내가 지도자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는 안 이끌어요. 이거는 전 국민들,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는 꿈을 뺏는 교육이고 꿈을 뺏는 일이에요. 이렇게 애들 가르쳐갖고 국가의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공이 피부과 의사라서 내가 뭐라 그러면 우리 장모가 늘 그러죠. 피부과 의사가 뭘 알아. 이게 제가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반응이, 제일 마지막 반응은 그거예요. 피부과 의사가 뭘 알아. 피부과나 잘 알지. 사실 제가 피부과에 대해서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정치나 이런 경제는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피부과는 5년 했고요. 정치 경제공부는 40년을 했어요. 훨씬 많이 알죠. 그게 내 삶의 불행이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있는 일이 괴리가 너무 커요. 근데 그게 좁은 사람들이 행복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사실 코넬에서 공과대학을 나와서 석사까지 한 친구예요. 엎질엎질해서 이제 뭐 어찌든 공부를 다 했어요. 공학 석사까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일이 갤러리를 해요. 갤러리 한다 그럴 때 내가 단 한 번도 안 말렸어요. 왜? 네가 그 지긋지긋 하기 싫은 공학을 그 정도 할 정도면 네 좋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과대학 안 가면 내가 등록금 안 준다 그랬거든. 그럼 지금 하는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지도 나한테 요즘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한 5년 지나서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그 공부를 하라고 시켰는지 이해는 간대. 너무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에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보면 공과대학에 들어보고 음악이나 미술 하나 꼭 하라고 시키거든요. 자기 전공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학문을 한두 과목을 반드시 시켜서 유수를 시켜요. 얘는 지가 평생 미술을 하고 살았는데 가장 동떨어져 있는 수학이나 물리학을 6년을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예. 아주 가까이 대고 얘기할게요. 좀 더 왔다. 그래서 6년을 자기가 전공과 상관없는 지가 잘하는 직업과 가장 동떨어진 부분을 공부를 6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교육 방식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국영수만 가르쳐서 애들 의과대학이나 보내고 하는 이 교육 방식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완전히 혁명을 하고 새로운 방법. 오늘 본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놀란 게 뭐냐면 젊은 친구가 아까 술을 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제가 와인을 만들고 싶어도 와인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프랑스 와인을 저 돈을 주고 사 먹을까? 그래서 늘 그걸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 친구가 아마 와인 나한테 술 떨어진 그 친구한테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아시냐 그러는데 내가 그걸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주라든지 우리나라 약주라든지 이게 우리나라 주세법 때문에 절대로 새로 사업하는 시장에 돈 벌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나라가 뜯어가. 매출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야.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 싸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과 같은 소주. 그러니까 고구마 주정 갖고 와서 늪하고 미원 넣어가지고 만들기 파는 소주만 싸게 팔 수 있어. 내가 정성들여서 쌀로 빚은 소주는 비싸, 고급스러워. 쌀은 남아 돌아가고 쌀을 강제로 사려는 나라에서 그걸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술을 만들면 지원을 못 해준 말이죠. 장사가 안 되게 하는 건 곤란하죠. 그렇게 주세법이 아직도 안 바뀌어. 왜? 그렇게 세금 받는 게 정부 수익은 좋거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고민 안 해. 코인에서 돈 벌 생각만 해. 국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혹시 모르겠어요. 정치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짜증이 나오는 일인데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좀 바꿔주면 되는 일인데 왜 안 하나? 안 해요. 많은 이런 그 수제 맥주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기 토속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세법 개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도 사람은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돼요. 마시는 사람은 가끔 먹는 소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좀 더 여러분들 이렇게 비싼 막걸리 있잖아요. 비싼 우리나라 소주 있잖아요. 그런 게 비싼 이유가 그 회사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뭐 골프 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골프장에 가서 입장료 내는 거 있잖아요. 절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근데 맨날 골프비가 비싸다 그러는 거예요. 하다 가는 건 세금이 다 주고 나라에서 다 받아요. 여러분들 뭐 휘발유 차 타고 다니면 휘발유 기름값 한 절반 가까이 물가는 가거든요. 주유소는 돈을 못 벌어가니까 주유소는 돈 받아갖고 나라 갖다 바치는 것만 가능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사람의 자유를 이렇게 규제하는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 기회는 점점 없죠. 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돈을 버는 게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투명해. 그럼 그렇게 세금 내고 돈을 벌 수 있냐? 못 벌죠. 이런 걸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전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 흘러들어왔는데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국영수를 잘하고 공부 잘하는 게 국영수 잘하는 거니까 국영수를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가진 유전자, 내 배우자가 가진 유전자, 또 멀리 보면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진 유전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며느리 보자마자 제일 먼저 준 선물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성적표를 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한테는 그게 자기 인생의 훈장이야.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살면서 애 공부시킬 때 성적표 좋은 거 보고 이제 다 그 고생을 잊어버리는 그 세대야.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나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아들 성적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며느리한테 뭘 준지 아세요? 네. 대학교 다니면 내내 나한테 성금에 성금 연습시켜요. 왜냐면은 온라인으로 되게 못하고 은행 가서 돈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혀주잖아요. 그걸 이만큼 모아놨더라고. 6년을 받았었으니 얼마나 많겠어. 한 달에 한 번씩만 보내줘도 돈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며느리 마음은 어떨까? 부담 덩어리지. 부담 덩어리지.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2년, 3년을 투병을 했는데 마누라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식사 패다 날랐어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그 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아 내가 며느리 효정을 다 받고 나신다 그랬어요. 그 부담을 내가 30년째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원죄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결혼하고 원죄를 쌓는 거는 순전히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효도하라 그러면 그걸 보는 남자는 필요한 새끼 그 마누라가 지 만나가지고 저엄마한테 절절지는 걸 늘 봐야 돼. 그러면 그 마누라가 날 보는 눈이 어떻게 내가 이거 보는 거 알잖아. 그래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면 며느리 구박하지 마세요. 그게 아들이 편하게 사는 일이야.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요, 지가 시어머니 딸이가 되는 게 똑같은 짓을 또 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울도 그래요. 내 마누라 서울 사람인데 똑같은 짓을 해. 지 아들이 연애해가 여자 데리고 오니까 이것저것 따져 묻는 게 오르막을 묻는 거랑 똑같은 걸 듣고 있어요.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해. 말하면 화내니까. 말은 못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 만약에 그족돈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너는 나랑 결혼도 못했어. 우리 엄마는 최소한 그렇게까지 안 물어봤거든. 너희 집 돈이 얼마 있냐는 얘기는 안 물어봤단 말이야. 물론 여자한테 묻진 않고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 집 형태는 어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학교에 합된 게 30년 전이잖아요. 결혼한 지 30년 좀 넘었으니까 자기도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의사 사이 보는데 우리 장로가 열쇠를 3개 해준 건 없거든요. 네, 맛있는 밥은 해줬지 열쇠를 준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눈에는 그게 마음이 설잖아. 아들 하나 잘 태어났으면 열쇠는 뭐 어째 좀 받고 싶은 부모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연애한 게 있는데 어떡해.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 불쌍한 한국 남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어머니 노릇하지 마세요. 아들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그냥 이쁘다 해주세요. 며느리 데리고 오면 아주 나쁜 여자 아니면 아주 나쁜 여자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여자 아니라면 그냥 이쁘다 해주면 잘 살아요. 그래야 아들이 지가 덜 주고 안 그러면 아들이 다 갚아야 돼. 엄마 아버지가 받아간 거를 내가 다 갚아야 돼. 우리 아버지 3년 효도받고 난 다음에 내가 30년 뒤에 시아버지 상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잘해줘야지. 그래서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게 피부 특징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도 대부분 이렇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컴퓨터 세팅하는데 피부 얘기 계속 좀 더 하면 자, 여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병이 뭐예요? 피부병 중에서 이 나이 되면 기미하고 검버섯이죠. 네. 기미 왜 생겨요? 또 자외선 또 네? 나이 들어서 노화 또 속이 안 좋아서 또 스트레스 호르몬 네. 네. 다 요만큼씩은 맞는 얘기예요. 유전이에요. 기미가 생기지 않는 여성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윗대에 친정엄마든지 할머니든지 고모든지 이모든지 다 혈족이잖아요. 그걸 보면 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기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가 연한 얘기예요. 그 인자를 가진 여성이 햇볕을 많이 보거나 그다음 여성 호르몬제를 에스트로겐을 많이 먹거나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게 나빠지는 거야. 몸 상태 여자가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예요? 임신이에요. 임신이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임신 때 처음 기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잘 보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겠다. 고맙습니다. 모공이 넓고 좁고 하는 이유는 말만 들어도 돼요. 네. 피지선에서 기름이 많이 만들어지면 모공이 넓어지는 거예요. 피지선에서 기름이 안 나오면 모공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피부라는 거는 피부가 건성이라는 얘기예요. 모공이 넓다는 얘기는 지성 피부라는 얘기예요. 자, 그 피지가 얼굴에 많이 발라지면 거기서 병이 생기는데 그게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각질이 생겨요. 여러분들 세수하고 얼굴에 각질 생기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네, 지성이에요. 세수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믿는 거예요. 자, 지금 비가 와요. 내가 지금 가죽 신고 있어요. 이게 물에 많이 젖었다가 말리면 신발이 커져요, 작아져요? 네. 이 가죽이나 똑같은 가죽이에요. 히틀러가 옛날에 유대인들 죽이고 나서 가죽 뺏겨갖고 내복 만들어갖고 저기 러시아 전선에 있는 독일 경사도 입혔어요. 사람 가죽이나 뱀장어 가죽이나 소 가죽이나 말렸으면 똑같은 가죽이에요. 해부학적으로 똑같아. 자, 이 가죽이 물에 젖었다가 말르면 쪼그라들잖아요. 네. 요 쪼그라든 가죽 신발을 늘릴 때 뭘 발라요? 왁스 바르잖아요. 기름덩어리 바르면 가죽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죠. 자, 피지가 많이 나오면 얼굴에 기름이 많이 발라져 있어요. 피부가 어때요? 많이 늘어져 있죠. 비누 세안해갖고 기름 쪽 빼면 어떻게 돼요?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 여러분 느끼는 느낌이 뭐예요? 당긴다. 그러면 축 늘어진 피부일수록 많이 당기겠죠. 그래서 얼굴에 조인다, 당긴다, 뭐 이런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평상시에 기름이 많이 나와서 피부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빼고 나면 쫙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는 거예요. 많이 당기면 기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많이 당기죠.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안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전에 어린애들 피부가 당긴다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기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당김을 느끼는 거예요. 그 피지가 많이 나오면 습진이 생겨요. 그게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그러면 각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각질이 아주 심하면 머리에 생기면 뭐가 생겨요? 비듬이에요. 머리에 비듬, 얼굴에 각질은 동일한 거예요. 비듬 많이 생기면 지성이에요,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얼굴에 각질 많으면 지성이에요. 당기면 지성이에요. 모공이 넓으면 지성이에요. 여드름 잘 생기면
당연히 지성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지성 피부의 5가지 특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생기면서 여드름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악건성이라고 그러지. 피부는 건조한데 여드름이 나요. 아니에요. 지성이라서 여드름 나요. 과학의 세계에서는 모순되는 얘기는 없어요. 악건성이란 말은 그냥 상업적 용어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화장품 가게 가면 악건성용 화장품이라고 또 다른 뭐 어떤 하나의 라인이 쭉 있어요. 다 장사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얘기를 알고 있으면 머리에 비듬 많이 생기면 어떤 샴푸 써요? 지성용 샴푸나 비듬용 샴푸 쓰죠. 탈지력이 강한 거, 기름 빼는 약. 샴푸가. 화장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라면 알코올 베이스가 좀 들어있는 게 좋아요. 그게 아스트린전트가 대부분 그 알코올이 한 5 내지 10% 들어있어요. 근데 바르면 느낌이 어때요? 시원하기도 하지만 따갑기도 하죠.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생산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지성 피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바르는 게 좋아요. 대부분 여드름 화장품이라는 게 보면 알코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의 사이즈도 결국은 다 유전적으로 피지 분비량에 의해서 결정돼 있어요. 자, 우리 몸의 병이라는 게 옆에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원인, 가장 흔한 게 당뇨병 갖고 얘기를 할게요.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 다 맞는 얘기. 인슐린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인슐린에 대한 내성에서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왜 유전이? 고혈압은 왜 생기죠? 자, 제가 피부과 얘기할 때는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벌써 당뇨병, 고혈압 다 생사가 오고 가는 병이 컨트롤 안 되면 죽잖아요. 이런 얘기를 내과생들은 왜 안 할까요? 아니요. 생사가 걸린 병이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유방암 왜 생겨요? 여기 혹시 유방암 알으시는 분 모르겠는데 유방암 왜 생겨요? 유전이에요. 폐암은 왜 생기죠? 네,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안 피는 사람도 폐암 생기잖아. 제일 중요한 게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결혼하겠다 그러고 이제 우리 윗세대는 반연애 반중매 반결혼이었잖아요. 그때 소개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양친 건강하시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그 혼기를 앞둔 처녀 총각의 양친이면 환갑 나이잖아요. 환갑 때까지 건강하면 데리고 오는 식구가 환갑 때까지 괜찮다는 거야. 3대 청상이라고 있잖아요, 맨날. 조선시대 보면 청상 가부가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며느리까지가 3대 청상이 있는 게 뭐냐면 남자 쪽에 유전질환이 있어서 일찍 죽는 거야. 애 하나 놓고 죽는 거야, 그냥. 그게 뭔 병이 됐든 가족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구조사를 양친 건강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요즘엔 뭘 물어봐요? 그 집에 돈이 있냐?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건강하게 잘 사는 집이냐가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건강이라는 게 그냥 다 보장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뇨가 만일에 집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살아가는 모습이? 당뇨인에 맞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는 것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단팥빵만 먹어. 혈압이 높은 것도 유전이에요. 당뇨는 90%예요. 당뇨는 90%예요. 되게 높아요. 혈압은 70 내지 고혈압은 70 내지 80%예요. 가족력이. 그러면 집안의 아버지가 혈압이 높았어. 뇌졸중이 와서 뭐 반신불수가 됐거나 돌아가시거나 협심증이 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혈압 환자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나타나요. 우리 집이 고혈압이에요. 다 고혈압으로 들어가겠어요. 고혈압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첫째, 체중이 정상이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염도가 높은 음식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심장의 관상동맥 같은 걸 막아야 되니까 고지혈증이 생겨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도 보면 저염식으로 해야 되고 너무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는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려우냐? 그거 평생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기간이 어렵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혈압제는 항상
정상이야. 여동생? 아니에요. 걔는 짠 게 좋아. 항상 설렁탕 먹으면 소금을 넣고 시작하는 놈이야. 안 되면 깍두기 국물에도 부어서 먹는 놈이에요. 당연히 고혈압이지. 근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당장 그게 내 입맛에 맞는 거예요. 짭짤해야 맛있지 음식이라는 거예요. 간을 안 하면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입이 즐거우면 몸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몸이 편하면 나중에 몸에 병이 들어요. 와이프랑 나랑 동갑이에요. 근데 와이프는 관절염도 있고 잔잔한 병들이 많아. 내가 옛날 얘기했거든. 나는 뭐 마누라를 바꾸거나 뭐 마누라가 죽거나 세장각을 이거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번 맺어진 인연이면 사는 게 좋아.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 오래 사는 게 좋아. 아픈 것도 싫어. 내 아픈 것도 싫지만 마누라 아픈 것도 싫어. 이렇게 잔소리가 많죠. 운동해라. 너무 단 거 먹지 마라. 살 빼는 이유는 보기 좋으라가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살 빼라. 이런 얘기 늘 해. 평생을 말을 안 들어. 무릎이 아프고 난 다음부터 요즘 걷기를 시작해. 야, 지금 아플 땐 그러면 더 아파. 일단 살을 빼, 굶어서. 좀 적게 먹어서 살부터 빼야 돼. 순서가 그거야. 이게 사람들은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타고난 형질이 아주 양질이 아니어도 우리가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머리. 남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대머리잖아요. 그죠? 예. 전체 우리나라 남성들의 60%가 대머리 인자를 갖고 있어요. 100명 중에 60명. 멀쩡한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자, 여기 돌쇠님도 대머리잖아요. 아세요? 네, 돌쇠님도 대머리라고. 저도 대머리예요. 연배 저랑 비슷하잖아요. 네, 저는 똑같이 둘 다 대머리인데 내 머리는 붙어있고 우리 돌쇠님 머리는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약을 먹고 안 먹고예요. 네. 대머리 약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 개 먹으면 돼. 별거 아니에요. 네. 먹으면 돼. 나는 30살 때부터 이제 35, 그 언제부터 좀 머리가 빠지기 위해서 먹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35, 40 정도 먹었어요. 네. 여동생도 당연히 대머리죠. 네. 나랑 똑같으니까 윤자가 똑같아요. 걔는 나랑 골프 치러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캐디는 항상 나를 만나면 이름도 비슷해. 함익대 병. 생긴 것도 키도 똑같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목소리도 똑같아. 전화 갖고 장난하면 몰라요. 그런데 캐디는 나는 정확하게 알잖아. 방송을 했으니까. 아, 원장님 오셨어요? 오랜만이야. 그 다음에 딱 하는 얘기 뭐겠어요? 오늘 형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러면 걔가 공을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예, 화딱지 나지. 한 번, 두 번 넣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도 방금. 근데 걔는 골프장 오면 모자를 안 벗잖아. 딱 쓰고 끝날 때까지 안 벗어. 이게 내가 그럼 약을 먹을 때 나만 먹고 동생을 안 줬겠어요? 그렇게 인간성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나랑 나이가 3살 차이 나니까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너도 약 좀 먹어야 될 거야. 이제는 관리를 해야지. 어떡하니 내 돈 다 빠질 텐데. 그래서 내 동생이 형 말을 듣죠. 아, 들어요. 잘 들어요. 내가 나쁜 짓을 시키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 약을 갖다 먹기 시작했어. 누가 말리겠어요? 지 마누라가 말리는 거예요. 그 약의 부작용이 뭐예요? 네, 성욕 감퇴가 있어요. 성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수 씨가 검색해봤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약을 먹으니까. 보니까 성욕 감퇴가 딱 나오는 거예요. 40살에 먹기 시작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먹더라고. 내가 다 설명해줬어. 내가 재수 씨 데리고 말을 못하니까 약을 안 먹는데 왜 안 먹냐니까 마누라가 먹지 말라 그랬대. 왜? 그래서 성욕 감퇴. 발생 확률이 100명 중에 2명이야. 2%로. 그게 자유인데 그 규제가 우리보다는 훨씬 적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가 많은 나라가 좋으냐, 자유가 많은 나라가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많이 받으면 안전은 보장받지 못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상호 모순적인 거를 정권이나 정부에다 요구를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놀면 거기서 어떤 인사사고가 날지 모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를 안전하게 해달래. 어떻게 안전하게 해?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여기서 불 나면요 아무도 안 죽어요. 여기 한 1000명 갖다 몰아놓고 불 나면요 많은 사람 다칠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 거기에 가는 내 개인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안전과 자유를 같이
같이 상호 모순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제 딸내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내가 가르친 게 나이트클럽 출입법을 가르쳤어요. 나이트클럽을 갈 거 아니에요. 나도 갔으니까 쟤도 갈 거라고. 근데 우리 때랑 내 딸이 나이트클럽을 갈 때 문화가 다르다는 건 내가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 홍대 앞에서 늦게 나오다가 납치돼서 당하고 뭐 거기다가 마약을 집어넣고 수면제를 제가 당하고 우린 다 신문 통해서 봤잖아. 우리 때는 없던 일이에요. 우리 때는 그런 일을 상상도 안 했어. 예. 근데 그걸 봤어. 애를 나이트클럽 가는데 우리 때는 나이트클럽이 8시,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끝났거든. 요즘은 나이트클럽이 11시,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나더라고. 보니까 그래.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면 내가 문제 났는데 내 딸이 세상이 위험하니 나이트클럽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다닌 나이트클럽을 내 딸이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가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사용법을 내가 가르쳐줬지. 자, 일단 나이트클럽 같은 짧은 치마 입어야 된다. 일단 갔으면 재밌게 놀아야 돼. 거기 가서 청바지 이런 거 입고 가고 춤추면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럴 거 아니에요. 놀러 갔잖아. 놀러 간 취지가 그게 놀러 갔지. 그게 앉아서 뭐 도 닦으러 간 건 아니니까 짧은 치마 입어야 돼. 향수도 적당히 뿌려야 되고 가서 끼 부리고 노는 거는 그 가는 건 그거 어차피 그러려고 갔으니까 가라 이거야. 대신에 갈 때는 되도록이면 네가 믿을 만한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 게 좋다. 왜냐면 그놈은 나쁜 짓 할 확률이 거의 없어. 그리고 남자랑 가면 다른 놈들이 허튼 짓을 할 가능성이 되게 낮아져. 왜냐면 일단 옆에 남자 하나 있으면 잘났던 문덕도 있으면 안 건드리거든. 그리고 춤만 추고 놀고 오든지 부킹을 하기를 원하면 여자가 4명이 가는 게 좋다. 왜냐면 2명 이상 절대로 이게 저기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저기 아리랑이라 그 술래잡기라 뭐 그러더라고. 웨이터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옆방에 데리고 옆 테이블 갖다 주는 거. 4명을 동시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2명이 가면 2명은 자리를 지키게 된다. 그래서 쟤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2명이 연락할 수가 있으니까 4명이 같이 여자가 때로 몰려가는 게 좋다. 그리고 각각 동시에 움직이지 마라. 2명이 놀아. 그다음 그도 아니고 홍대 앞에 가면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 절대로 술이나 음료수는 네가 사서 네가 마셔라. 아무리 좋은 놈이 와도. 뭔 짓을 했을지 모른다. 심지어는 요즘 주사기로 갖고도 약을 마취제를 넣어요. 캔 따는 거. 그럼 먹고 보면 다 나잖아. 이렇게 확률이 넘치는 않지만 그런 일도 있다 하니 반드시 술은 네가 사서 마시고 사준다 그러더라도 내 거 사서 네가 건배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짓 하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가 갈 때 뭐 친구들 4명이 갔으면 그 집 아들 중에 아니면 그 집 남자 중에 누가 거기다 데려다 줬으면 5시 나올 때 전화해라. 다른 사람이 와서 픽업해서 와야 된다. 입구에서 사고 많이 난다 그러더라. 실제로 신문에도 많이 났고. 그걸 가르치고 있으면 마누라 뭐라 그래요? 잘 가르친다 그래요. 나는 정말 잘 가르친 거거든. 내 딸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딸이 험한 꼴을 당하면 안 되니까 나는 잘 가르친데 마누라는 딸 데리고 앉아서 클럽 출입법 가르친다고 잘 가르친다 그래. 나는 마누라고 그런지 내가 그런지 누가 물어보면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살아갈 세상이 열반의 세상은 아니잖아. 니르바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재미도 누리고 조심도 하는 걸 가르쳐야지 세상이 안전한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혼자서 외국 여행 가는 거 보면 너무 위험해 보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아주 통제된 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런 통제된 국가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우리나라만큼 세이프티가 된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던데 몸에 익은 대로 외국에 나가서 행동을 하면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저는 늘 위험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서울에서 살 때는 항상 저는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요. 여기 횡단보도 포기면 조기 갈 때 이렇게 안 가요. 여기 서서 조기를 가요. 왜 그래요? 차는 여기서 오고 여기서 와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100%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딱 보고 운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가 저기 운전하고 오는 놈, 저기 운전하는 놈을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잖아.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모르잖아. 그러면 여기 서 있으면 여러 명이 서서 사고 나면 얘가 나겠지. 얘 사고 나도 계속 밟을 놈은 없어. 아주 미친 놈이 아니나. 그래서 당연히 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전봇대 있으면 뒤에 서 있어요. 여기까지 들이박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 100% 보장할 수 있어요? 건너갈 때 대각선으로 가는 이유. 신호등 바뀌기 전에 지지리에서 걸고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 부딪히면 나만 아파. 죽지는 않겠지. 그거는 가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 조심하는데 내가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카락이 빠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내가 가르칠 때 절대로 주먹 들고 천천히 걸으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상대방이 건너는 거 봤으면 빨리 가. 대각선으로 빨리 가. 신호 바뀌기 전에 지나가. 그게 네가 안 죽고 사는 법이야. 라고 나는 가르쳐요.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마누라가 참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니 나 같은 사람이 백신을 맞겠어요? 6개월짜리 백신은?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선거가 벌어졌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 캠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선대본부장으로 좀 도와달래. 오케이.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뭐냐.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야 이제. 백신을 안 맞았는데 혼자 살 때는 안 맞았고 안 걸려도 되고 안 걸릴 자신도 있고 걸려도 뭐 한 일주일 고생하면 되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저쪽 캠프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의사는 놈이 앉아서 백신도 안 맞아갖고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나무 집에 재 뿌리는 꼴이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백신을 맞고 가야 되겠더라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백신 좀 맞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네가 왜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폐 끼치면 안 되잖아. 이게 걔는 또 이제 싫은 게 뭐냐면 이게 백신을 녹여야 돼요. 그게 영하 60도인가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서 1시간 동안 상온에서 이제 녹여서 주사를 놓거든. 야, 이 새끼 너 때문에 1시간이나 먼저 출근해야 된단 말이야. 아우씨 미리 얘기 좀 하지.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밤에 해촉이 됐대. 쫓겨났다는 거야. 만세했잖아. 목숨 걸고 백신 안 맞아도 돼서. 그 정도로 의사들은 보수적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너무 조심이 많잖아. 예. 제가 이렇게 바람도 안 피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가정적으로 사는데 재미는 없다. 바람은 안 피는 게 아니라 바람을 못 펴요. 왜냐면 결벽증이 있어갖고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야 사람을. 그거 잘못해서 에이즈라도 걸리면 어떡해. 애들은 또 한참 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도덕군자라서가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예. 와이프는 너무 잘 알아. 저희가 어디다 갖다 놔도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네. 와이프가 나랑 결혼해서 살다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자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는 거 보고 자기 질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깨끗한 게 좋은 거예요. 샤워하고 자는 게 좋아. 하기 전에는 안 해도 샤워 안 해도 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해요. 네. 싫은 거야 그게. 싫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해. 미안하다 그랬지. 내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해. 대신에 속은 안 속이지. 네.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는 좀 칙칙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신과를 다니는데 정신과 선생님이 내가 6개월 이상 쭉 정신과를 강아지 때문에 소송하느라고 정신과를 다닌 적이 있는데 정신과 선생님 6개월 동안 상담하고 이렇게 진료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 다 끊고 좋아져서 이제 그만을 쉬도 돼요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함익병이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정의했을 때 정신과적으로 한마디가 있대. 딱 한 글자로 당신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맞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까요? 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여기는 시간 제한도 없다며. 그래서 지금 밥도 주시겠지 돌쇠님께서. 내가 대학교를 80년도 80학번이거든요. 대학을 딱 가는데 아버지가 어디 신문 복사한 거를 하나를 찾아갖고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기억하긴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의 사회면 일면 기사예요. 어떤 검사가 청산가리에 독살돼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서울법대 나온 검사예요. 아버지 고등학교 동기야. 네. 왜 독살됐냐? 검사는 이렇게 임기별로 한 2, 3년 지나면 이렇게 순환 근무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임 검사 때는 대개는 그때는 고향에 보내준대요. 왜냐면 의사와 쓰고 과거 급제하는 고향 가듯이 그 아버지 엄마한테 자랑 좀 하고 가서 이렇게 요즘에는 외려 이제 타 지역으로 보내죠. 왜냐면 이제 현지랑 유착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과거 급제니까 급제한 그 아들이 집에 가서 자랑도 하고 효도 좀 하라고 고향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로 보내준 거지. 2년인가 3년인가를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보통 그때는 가면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당상관은 대감이라 그러고 당하관 3급 이하는 영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붙어서 이렇게 당하관에 하면 영감 그러고 3품 이상이 올라가면 이제 대감 이렇게 불렀는데 그 관례가 남아서 사실화 되면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당하관급이 된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60년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가면 영감님 소리를 들어요. 금사님이 아니야. 이게 대접을 받는 자리예요. 가면 뭐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 아유 오늘 영감님 저희랑 같이 한번 식사하시죠, 술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요정의 거기 여성이랑 친하게 된 거야. 옛날에는 또 그런데 가는 여성들 중에 보면 또 인테리도 있고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잘해준 거지. 이게 점잖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뭐 업소 여성을 대하는 게 아니라 잘해준 거예요. 사람으로서 잘 대해주고 해주다 보니까 둘이 이제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오입이 나는 상관없는데 친해진 거야.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3년째가 돼서 남자가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한번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제 가시면 언제 오겠냐고. 그래서 집으로 초대받아간 거야. 상 차려놓고 식사하고 마지막 한 잔 둘이 주고받은 게 그 청산가리. 와,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유서가 3통이 있었다고 아버지 얘기. 아버지는 자기 고등학교 동기니까 자세하게 알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 부모한테, 하나는 검찰 책임자한테, 하나는 여자 부인한테. 이승에서 못 이룬